한밤중에 쏟아지는 폭우가 마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9월의 끝자락, 가을비라고 하기엔 너무나 격렬한 빗줄기가 지붕을 두드리고 골목길을 휩쓸고 있었어요. 번개가 하늘을 갈라놓을 때마다 어둠 속에서 한 노파의 모습이 번쩍번쩍 드러났죠. 74살의 최복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녹슬어 보이는 낫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복내의 온몸은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회색 머리칼은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깊게 팬 주름 사이로 50년간 쌓인 분노와 원한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마치 불구덩이처럼 타오르고 있었고 비에 젖은 손은 낫자루를 쥔 채 덜덜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떨림이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분노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요망한 것, 내 오늘 내년 집안의 재앙 덩어리를 끝장내고 말 것이야. 복례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메아리 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50년간 쌓인 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녀가 서 있는 곳은 김순자의 집 뒤뜰, 그 한가운데 자리 잡은 작은 무덤 앞이었죠. 사람들이 꾀꼬리 무덤이라 부르는 그곳 말입니다. 무덤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았고 묘비 대신 둥그스름한 자연석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복례는 무덤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이 무덤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무덤이 있는 한 자신의 딸 서윤이 절대 편히 잠들 수 없을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서윤아, 엄마가 이제 내 원수를 갚아줄게. 50년을 기다렸다. 50년을. 복례가 중얼거리며 낫을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이 순간 마침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번개가 무덤 위를 환하게 비추는 순간 복례의 두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손에 쥔 낫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덤 위에 거대한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건 보통 뱀이 아니었어요. 온몸이 새하얗게 빛나는 마치 달빛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신비로운 구렁이였습니다. 그 구렁이의 크기는 복례가 지금까지 본 어떤 뱀보다도 컸고 비늘 하나하나가 진주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구렁이의 눈은 붉은 빛으로 타오르고 있었고 복례를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으악! 복례는 경악하여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손에서 낙이 떨어져 나가며 철컹 소리를 냈죠.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온몸을 떨었어요. 마치 몇십 년 묵은 죄인이 심판관을 마주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흰 구렁이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리더니 마치 경고하듯 혀를 날름거렸어요. 그 순간 복례는 이상한 환청을 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딸 서윤이의 목소리 같았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복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히 서윤이의 것이었어요. 20살에 세상을 떠난 딸의 목소리 말입니다. 서윤아? 서윤이 너냐? 복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고 다만 흰 구렁이만이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9월 중순의 어느 아침, 이른 새벽 6시였어요. 김순자는 평소와 같이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이른 시간에 시작되었어요.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부터가 힘들었지만 순자는 그래도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순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마루에 앉았죠. 창문으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는 선선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고요한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순자는 잠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어쩌면 그 중에 꾀꼬리 소리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순자는 늘 하던 대로 먼저 뒤뜰의 꾀꼬리 무덤을 확인하러 나갔어요. 남편 김대수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거든요. 여보, 내가 죽거든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저 꾀꼬리 무덤만은 꼭 지켜주게. 우리 집안의 명줄이니까. 대수는 그렇게 말하며 순자의 손을 꽉 쥐었었어요. 그때 대수의 얼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죄책감까지. 하지만 순자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순자는 20해 동안 그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뒤뜰로 나간 순자는 무덤 주변의 잡초를 뽑기 시작했어요. 가을이 깊어가면서 잡초들이 더 빨리 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뽑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혼자가 된 지 이제 2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외로움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 김성호는 가끔 안부 전화만 할 뿐 시골에는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어요.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승진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바쁜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더더욱 연락이 없었죠. 처음에는 명절이라도 내려오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연락도 뜸해졌어요. 손자, 손녀들도 이제는 순자를 거의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또 그러고 계세요? 담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12살 소녀 민지였어요. 학교에 가는 길에 항상 인사를 건네는 아이였죠. 민지는 교복을 단정히 입고 책가방을 메고 서 있었어요. 어서 학교 가거라, 민지야. 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쓸쓸함이 숨어 있었어요. 민지와 같은 나이에 자신에게도 손녀가 있을 텐데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요즘 계속 혼자 계신 거 맞죠? 우리 엄마가 할머니 걱정하신다고 했어요.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괜찮다, 괜찮다. 할머니는 혼자 있는 게 편해. 순자가 손을 흔들었지만 민지는 쉽게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그런데 할머니, 어젯밤에 우리 집 개가 계속 짖었어요.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민지가 뒤뜰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순자는 민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어젯밤에 정말로 개 짖는 소리가 유난히 심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특별히 이상한 건 보지 못했는데 민지가 사라진 후 순자는 다시 무덤 정리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뱀 허물 한 조각이 무덤 옆 돌틈에 끼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순자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시골에서 뱀 허물을 보는 건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 허물을 자세히 보니 뭔가 달랐어요. 일반적인 뱀 허물과는 색깔이 다르게 묘하게 하얗게 빛났습니다. 마치 진주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았어요. 순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허물을 자세히 들여다봤지만 이런 건 처음 보는 일이었어요. 이상하네. 이런 뱀 허물은 처음 보는데. 순자가 중얼거리며 허물을 조심스럽게 만져봤어요. 신기하게도 허물은 아직 부드러웠고 만질 때마다 희미하게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담장 너머로 험악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순자, 또 그 흉물스러운 무덤을 만지작거리고 있네. 순자의 등줄기가 오싹해졌어요. 최복래의 목소리였거든요.
50년째 원수지간인 그 여자 말입니다. 순자는 몸을 돌려 담장 쪽을 바라봤죠. 복례가 지팡이를 짚고 서서 도끼 어린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복례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 분노는 50년이 지나도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복례 씨, 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복례는 듣지 않았습니다. 내 딸 죽인 집안이 아직도 그 자리에서 버젓이 숨쉬고 있다니. 하늘이 무서운 줄 알아야지. 복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 갔어요. 내 딸 서윤이가 널 용서 안 할 것이야. 저승에서라도 너희 집안을 망하게 할 거라고. 복례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눈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이 분노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복례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말을 50년째 들어오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어요. 복례의 딸 서윤은 50년 전 20살의 꽃다운 나이에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복례는 그것이 김씨 집안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정확한 이유는 순자도 몰랐지만 복례는 순자의 남편 대수와 딸 서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복례 씨, 그만하시죠. 이제 다 옛날 일인데. 순자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복례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옛날 일? 내 자식 일은 하니 어떻게 옛날 일이야. 복례가 지팡이로 바닥을 쾅쾅 찧었습니다. 내 남편이 내 딸을 꼬여서 병들게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 서윤이가 죽은 거야. 복례의 말에는 늘 같은 패턴이 있었어요. 자신의 딸이 얼마나 아름답고 착했는지, 그런데 김대수 때문에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리고 결국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반복해서 말하곤 했습니다. 마치 그 이야기를 되풀이함으로써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려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남편 대수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괴로워했지만 끝내 진실을 말해주지 않고 세상을 떠났거든요. 다만 죽기 전에 미안하다 여보. 내가 복례 누님을 너무 아프게 했구나라고 중얼거렸을 뿐이었죠. 그때 대수의 표정을 순자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깊은 후회와 자책감이 서려 있던 그 얼굴 말입니다. 내가 가만 안 둘 것이야. 언젠가는 꼭 그 무덤을 파헤쳐서 우리 서윤이의 한을 풀어주고 말 거야. 복례가 마지막으로 고함을 지르고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담장을 바라봤어요.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복례의 분노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순자도 모르는 바는 아니었거든요. 다만 자신이 정말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것이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뱀 허물을 집어들었어요. 햇빛에 비춰보니 더욱 신비롭게 빛났습니다. 이런 뱀 허물은 정말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혹시 이것도 남편이 말한 무덤의 비밀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순자는 간단히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나물 몇 가지와 함께 먹는 죽이 그녀의 주된 식사였어요. 혼자 먹는 밥은 언제나 허전했습니다. 한때는 이 집에도 웃음소리가 가득했는데 이제는 시계 소리만 달그락거릴 뿐이었죠. 식사를 마친 후 순자는 설거지를 하며 창 밖을 내다봤어요. 뒤뜰에 꾀꼬리 무덤이 보였습니다. 정말 작은 무덤이었어요. 성인 무덤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았고 그렇다고 아이 무덤 같지도 않았습니다. 대체 무엇이 묻혀 있는 걸까요? 순자는 설거지를 마치고 안방에 들어가 남편의 유품이 든 장롱을 열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남편의 옷가지를 만져보는 게 그녀의 습관이었어요. 대수의 옷에서는 아직도 그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순자는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어요. 마치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장롱 맨 아래칸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작은 나무 상자가 눈에 띄었거든요. 순자는 어리둥절했어요. 분명히 이 장롱을 수없이 정리했는데 이런 상자가 있었나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 한 통과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 겉봉에는 순자에게라고 대수의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본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요. 50년을 가슴에 묻고 살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소. 꾀꼬리 무덤에 대한 진실을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소.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오. 언젠가 흰 구렁이가 나타나면 그때 이 열쇠를 사용하시오.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오. 당신을 속여서 미안하오. 하지만 이것은 꼭 지켜야 할 약속이었소. 순자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흰 구렁이라니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50년이나 숨겨둔 비밀이 있다는 건 분명해 보였습니다. 순자는 편지와 열쇠를 다시 상자에 넣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이 자신에게 숨긴 비밀이 있다는 것이 배신감보다는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대체 무엇이길래 50년이나 숨겨야 했을까요? 그리고 흰 구렁이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녁이 되자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남편의 편지가 생각났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본 이상한 뱀 허물도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둘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마음이 어수선해서 좀처럼 잠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깜빡 잠이 들었나 봅니다. 꿈을 꾸었어요. 아주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순자는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20살 무렵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신이 아는 집이 아닌 낯선 한옥에 서 있었어요. 그 한옥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마당에는 꾀꼬리 한 쌍이 아름다운 지저김을 울려대고 있었죠. 꾀꼬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스럽게 노래하고 있었어요. 순자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중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땅에 떨어졌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달려갔어요. 꾀꼬리는 작은 몸을 떨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내 짝을 찾아주오. 피를 흘리는 꾀꼬리가 사람처럼 말을 했어요. 순자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죠. 꾀꼬리가 말을 한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목소리가 너무나 슬펐습니다. 무덤이 아니오. 그 아래에 있어. 진실이 내 짝과 함께. 꾀꼬리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어요. 순자가 다가가려는 순간 하얀 빛이 사방을 덮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거대한 흰 구렁이가 나타났어요. 구렁이는 슬픈 눈으로 순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마치 현실에서 일어난 일 같았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아 부엌으로 나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창문 너머로 뒤뜰이 보였는데 이상하게도 꾀꼬리 무덤 주변이 희미하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마치 달빛이 그곳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눈이 이상한 건가? 순자가 눈을 비비며 다시 봤지만 이미 그 빛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를 본 것 같았어요. 순자는 다시 침실로 돌아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꿈속에서 본 꾀꼬리의 슬픈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내 짝을 찾아주오. 그 간절한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뒤뜰로 나갔어요. 꾀꼬리 무덤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무덤 주변에 또 다른 뱀 허물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것이었고 역시나 하얗게 빛났어요. 순자는 갑자기 남편의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흰 구렁이 이야기 말이에요. 설마 정말 흰 구렁이가. 순자가 중얼거리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자가 돌아보니 30살 정도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도시에서 온 듯한 깔끔한 차림새였죠. 정장은 아니었지만 깨끗한 캐주얼 옷차림에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그는 정중히 인사를 하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수혁이라고 합니다. 민속학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이 마을의 오래된 전설에 대해 조사하러 왔어요. 순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전설이라니요? 네, 특히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흰 구렁이 이야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수혁의 말에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하필이면 흰 구렁이라니. 어젯밤 꿈에서 본 것도 그렇고 남편의 편지에서도 흰 구렁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젊은 학자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다니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혹시 그 무덤에 대해서도 아시는 게 있으실까요? 수혁이 꾀꼬리 무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글쎄요. 우리 집 남편이 만든 건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순자는 이 젊은 학자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편지와 이상한 꿈들, 그리고 뱀 허물들을 생각하니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혁은 무덤 주변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무덤, 일반적인 무덤의 구조와 다릅니다. 마치 뭔가를 보관하기 위해 만든 것 같은데. 보관이요? 순자가 되물었어요. 네, 옛날에는 귀중한 물건이나 중요한 것을 땅에 묻어 보관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특히 마을의 애군을 막기 위한 진택이라는 풍습도 있었고요. 수혁이 설명했습니다. 수혁의 설명을 들으며 순자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혹시 이 젊은 학자가 남편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할머니, 최근에 이상한 일은 없으셨나요? 예를 들어 꿈을 꾸신다거나 특별한 것을 보신다거나. 수혁의 질문에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실 순자는 망설이다가 어젯밤의 꿈 이야기를 했어요. 수혁은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오래된 비밀이 드러나려고 할 때 관련된 분들이 예지몽을 꾸시는 경우가 말이죠. 수혁이 설명했어요. 순자는 수혁의 말이 신기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는 건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담장 너머로 최복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야? 우리 집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복래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어요. 그녀는 수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복래는 평소에도 낯선 사람을 경계했지만 특히 김순자와 이야기하는 사람은 더욱 못마땅해 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민속학 연구를 하는 이수혁이라고 합니다. 수혁이 정중히 인사했지만 복래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민속학? 그게 뭐 하는 건데? 혹시 김순자 편을 들러온 거 아니야? 복래의 의심 어린 눈빛에 수혁은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그냥 이 마을의 역사를 연구하러 온 것뿐이에요. 흥? 그럼 내 이야기도 들어봐.
복례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저 무덤이 얼마나 흉한 건지, 우리 집안이 얼마나 억울한지 말이야. 복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50년 전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외동딸 서윤이 얼마나 아름답고 착한 아이였는지, 그런데 김대수라는 놈 때문에 어떻게 죽게 됐는지를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서윤이는 정말 예뻤어. 마을에서 제일 예쁘다고 할 정도였지. 그리고 마음씨도 착하고 부모 말도 잘 듣고. 복례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김대수 그놈과 만나고 나서부터 이상해졌어. 밤마다 몰래 나가고 집에 와서는 멍하니 있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자꾸 마르기만 하더라고. 복례가 계속 말했어요. 그러다가 그의 여름에 역병이 돌았는데 우리 서윤이가 걸리고 말았어. 건강한 아이였는데 왜 하필 우리 서윤이가. 그것도 김대수와 만나고 나서부터 몸이 약해졌는데. 복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혁은 복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복례의 말만 들어보면 김대수와 서윤 사이에 로맨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작 순자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어르신, 혹시 그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수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당연히 김대수 그놈이 우리 딸을 꼬여서 도망가려고 했던 거지. 그런데 서윤이가 병에 걸려서 결국. 복례는 말을 마치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서윤과 도망가려고 했다니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자신과의 결혼은 뭐였을까요? 순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과 복례가 말하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달랐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혁이 순자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순자는 겨우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혹시 정말 남편이 자신 모르는 사이에 다른 여자와?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복례는 계속해서 자신의 한을 토해냈습니다. 그 뒤로 50년을 살면서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 우리 서윤이가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래서 저 무덤이 있는 한 우리 가족은 절대 평안할 수 없다고. 그날 저녁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혹시 자신이 모르는 남편의 비밀이 정말 있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지난 50년은 뭐였을까요? 순자는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남편의 유품을 다시 살펴봤어요.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고 다만 남편의 일기장에서 몇 년 전 날짜의 글을 발견했어요. 복례 누님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내가 서윤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순자에게는 말할 수 없다. 이것은 평생 가슴에 묻고 가야 할 비밀이다. 순자는 그 글을 읽고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이 정말 서윤을 사랑했던 걸까요? 그렇다면 자신은 뭐였을까요? 밤 12시쯤 되자 순자는 잠옷차림으로 뒤뜰에 나갔어요. 꾀꼬리 무덤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바람이 서늘하게 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무슨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순자가 무덤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복례 씨 말이 사실인가요? 바로 그때였어요. 무덤 뒤쪽 풀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그쪽을 바라봤죠. 그런데 풀숲 사이로 하얀 것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어머, 순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달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며
밝은 빛을 비췄어요. 그 빛 속에서 순자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흰 구렁이가 무덤 주위를 천천히 감돌고 있었어요. 그 구렁이는 온몸이 진주처럼 하얗게 빛났고 눈은 루비같이 붉었습니다. 크기도 엄청났어요. 순자가 지금까지 본 어떤 뱀보다도 컸습니다. 하지만 무섭다기보다는 신비로웠어요. 구렁이는 순자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인사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순자는 무서웠지만 이상하게 적대감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구렁이의 눈에서 슬픔 같은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구렁이는 잠시 순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무덤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무덤을 세 바퀴 돌더니 다시 풀숲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무덤을 지키고 있다는 것처럼 보였어요. 순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남편의 편지에서 말한 흰 구렁이가 정말 나타난 거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온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이수역을 찾아갔어요. 그는 마을 이장댁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순자는 어젯밤에 본 흰 구렁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이세요? 수역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머니, 그럼 이제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순자는 망설이다가 남편의 편지와 열쇠 이야기도 털어놨어요. 수역은 더욱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 열쇠로 열 수 있는 게 무덤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순자는 고민했어요. 남편이 그토록 지키라고 했던 무덤을 건드려도 될까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본 흰 구렁이의 슬픈 눈빛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런데 혼자서는 무서워요. 순자가 솔직히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해보시죠. 수역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와 수역은 꾀꼬리 무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수역이 무덤 주변의 돌들을 하나씩 확인하더니 무덤 뒤쪽의 큰 바위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봐세요. 바위 밑에 작은 철문이 숨겨져 있었어요. 녹이 슬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철문은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웠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냈어요. 혹시 맞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었는데 열쇠가 딱 맞았습니다. 철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고 안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 안에 오래된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역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겉면에는 꾀꼬리 무늬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상자 자체가 예술품 같았습니다. 수역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여세요. 순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상자를 열었어요.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말을 잊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곱게 접힌 편지 한 통과 남녀의 머리카락을 엮어 만든 작은 주머니, 그리고 빛바랜 꾀꼬리 한 쌍의 자수가 놓인 손수건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 위에는 서윤이라는 이름이 아름다운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서윤이라니. 순자가 중얼거렸어요. 복내의 딸 이름이었습니다. 수역이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어요. 50년 된 편지였지만 보존 상태가 좋았습니다. 서윤의 글씨로 쓰인 편지였어요. 글씨가 매우 아름다웠고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수 오빠에게, 오빠,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며칠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서 아마 이번 역병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오빠와 약속한 내일 밤 도망가기, 이제 할 수 없게 됐어요. 미안해요.
오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함께할 수 없지만 저 세상에서는 꼭 만나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꾀꼬리처럼 늘 함께하자고. 꾀꼬리는 평생 한 짝만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랑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 편지와 함께 넣어드리는 건 오빠와 제 머리카락이에요. 이걸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는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이 손수건은 제가 직접 수놓은 거예요. 꾀꼬리 한 쌍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그렸어요. 우리를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부모님들은 절대 우리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특히 우리 어머니는 오빠를 미워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건 어머니가 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오빠, 저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대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가끔 꾀꼬리 소리를 들으면 제가 오빠를 부르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오빠가 행복해야 저도 저 세상에서 편히 쉴 수 있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걸요. 사랑해요, 오빠. 영원히. 마이너스 서윤 올림. 편지를 다 읽은 후 순자와 수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순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아름답고 슬픈 사랑 이야기가 있었다니. 그럼 복내 할머니가 오해하고 계신 거였네요. 수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와 우리 남편이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구나. 그런데 서윤이가 죽고 나서 복래 씨는 우리 남편을 원망하게 된 거고, 남편분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수혁이 이해했다는 듯 말했어요. 순자는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이 무덤을 소중히 여겼는지, 왜 복례의 비난을 들을 때마다 괴로워했는지, 그리고 왜 죽기 전에 미안하다고 했는지 말이에요. 남편은 서윤에 대한 사랑과 순자에 대한 미안함 사이에서 평생 고민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자가 물었어요. 복례 할머니께 진실을 말씀드려야죠. 50년간의 오해를 풀어드려야 해요. 수혁이 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뒤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뭘 하는 거야, 거기서. 순자와 수혁이 돌아보니 최강식이 포크레인 기사 2명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강식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는 40대 후반의 나이답지 않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저씨, 무슨. 수혁이 말하려는데 강식이 소리쳤어요. 당장 거기서 비켜. 오늘 그 흉물스러운 무덤을 없애버릴 거야. 강식이 포크레인 기사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시작해. 강식은 마을 개발 사업을 빌미로 순자의 집터를 헐값에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 계획에서 꾀꼬리 무덤은 방해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 복례의 50년 한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안 돼요. 순자가 무덤 앞을 막아섰어요. 아직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강식이 순자를 밀쳐내려고 했어요. 그때 복례가 나타났습니다. 강식아, 뭐 하는 거야? 복례가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어요. 어머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저 무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강식이 복례에게 소리쳤어요. 오늘 끝장내고 말 거예요. 복례 할머니. 순자가 서윤의 편지를 들고 복례에게 달려갔어요. 이것 좀 보세요. 서윤이가 쓴 편지예요. 뭐라고? 복례는 깜짝 놀라며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50년 만에 보는 딸의 글씨였습니다. 복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복례가 편지를 읽는 동안 강식은 포크레인을 시작시켰어요. 어머니, 무슨 가짜 편지에 속으세요? 시작해.
포크레인의 큰 삼날이 무덤을 향해 내려왔습니다. 순자는 온몸으로 무덤을 보호하려 했어요. 제발, 잠깐만요. 격렬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강식은 순자를 밀어내려 했고 수혁은 포크레인을 막으려 했어요. 복내는 편지를 읽으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내 딸아. 복내가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어요. 50년간 품어왔던 오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어요. 갑자기 구름이 몰려들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그런데 포크레인 삼날이 무덤을 내리치는 순간 번개가 번쩍이며 땅을 갈랐어요. 으악! 포크레인 기사가 소리를 지르며 기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번개가 포크레인 바로 옆을 때렸거든요. 기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무덤 위로 거대한 흰 구렁이가 나타났어요. 구렁이는 붉은 눈으로 강식을 노려보며 위협적으로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신비롭고 동시에 무서웠어요. 강식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어요. 구렁이. 강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뭐야? 흰 구렁이는 모든 사람을 둘러보더니 복내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복내는 편지를 꽉 쥔 채 구렁이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숙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보낸 거니? 복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구렁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무덤을 가리키더니 다시 복내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뭔가를 보여주려는 것 같았어요. 수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구렁이가 무덤 아래 뭔가를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포크레인의 삽질로 무덤 일부가 무너져 있었어요. 그 틈 사이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수혁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자개로 장식된 아름다운 함이 나타났어요. 이게 뭐죠? 순자가 물었어요. 복내가 떨리는 손으로 함을 열었습니다. 함 안에는 서윤과 대수의 사진,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죠. 서윤은 정말 아름다웠고 대수도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에서는 깊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대수가 쓴 편지였어요. 서윤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죽고 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복내 누님이 나를 원망하시는 것도 당연하다. 내가 널 더 빨리 데려갔어야 했는데. 하지만 너와의 약속은 지킬게. 우리가 꾀꼬리처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이곳에 우리의 추억을 묻어둘게.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는 날까지. 순자는 좋은 사람이야. 내가 너를 잊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해해주고 있어. 미안하지만 순자와 함께 살면서 너를 기억할게. 순자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너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야. 서윤아, 나도 곧 내 곁으로 갈게. 그때까지 기다려줘. 우리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걸 증명해보자. 마이너스 대수가. 편지를 읽은 복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50년간의 오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미워했던 김대수가 사실은 딸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니. 내가 뭘 한 거야. 복내가 흐느꼈어요. 서윤아, 어머니가 미안하다. 대수를 그렇게 미워했구나. 너희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순자도 눈물을 흘리며 복내를 부축했어요. 복내 씨, 괜찮아요. 이제 다 알았잖아요. 순자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복내가 순자의 손을 꽉 잡으며 사과했어요. 강식은 멀찍이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50년간 품어온 원한이 사실은 오해였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자신이 그동안 순자 할머니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도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흰 구렁이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마치 임무를 완수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산 쪽으로 사라져 갔어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복내와 순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는 점점 그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 아름다운 화해를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꾀꼬리 무덤 자리에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어요. 복내와 순자가 힘을 합쳐 만든 것이었습니다. 비석에는 영원한 사랑, 이곳에 잠들다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김대수와 최서윤을 기리며라는 글귀도 있었습니다. 추모비 주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심어져 있었어요. 복내가 직접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장미, 국화, 그리고 서윤이 좋아했다는 코스모스까지.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나도록 정성스럽게 계획했어요. 서윤아, 대수야, 이제 편히 쉬어라. 복내가 비석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함이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분노와 원한의 무게를 내려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복내 씨, 차 한잔하고 가세요. 순자가 복내의 손을 잡았어요. 50년 만에 두 노인은 진정한 화해를 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복내와 순자는 함께 순자의 집으로 들어가 차를 마셨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윤의 어린 시절 이야기, 대수의 젊은 시절 이야기, 그리고 50년간 각자가 겪었던 고통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서윤이가 어렸을 때 정말 예뻤어. 특히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는데 목소리가 꾀꼬리 같았지. 복내가 딸을 그리워하며 말했어요. 우리 남편도 젊었을 때는 정말 착했어요. 다만 너무 마음이 여려서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요. 순자도 남편을 회상하며 말했어요. 강식도 어머니의 변화를 보며 마음을 바꿨어요. 개발 계획을 포기하고 대신 이곳을 작은 추모 공원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서 함께 도와주었어요. 수혁은 이 모든 이야기를 논문으로 써서 발표했어요. 사랑과 오해, 그리고 화해의 민속학적 연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고 이 이야기는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곳을 찾아와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추모공원에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었어요. 봄에는 벚꽃과 진달래, 여름에는 장미와 백합, 가을에는 국화와 코스모스, 겨울에는 동백꽃이 피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저녁, 순자와 복내가 추모비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었고 어디선가 꾀꼬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저것 좀 봐. 복내가 멀리 산등성이를 가리켰어요. 순자가 바라보니 흰 구렁이가 달빛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어요. 구렁이는 잠시 두 노인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잘 해결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가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서윤아. 대수야. 두 노인이 동시에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순자는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젊은 서윤과 대수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순자와 복내에게 인사했어요. 고마워요, 어머님들.
이제 정말 편히 갈 수 있어요. 우리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두 분도 행복하세요. 꿈속에서 서윤과 대수는 꾀꼬리로 변해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두 마리의 꾀꼬리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구름 위로 사라져 갔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떴어요. 창문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50년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새로운 하루가 말이에요. 복례는 그날 아침 일찍 순자를 찾아왔어요. 손에는 직접 만든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좋아했던 꽃들로 만든 것이었어요. 순자야, 함께 서윤이와 대수 무덤에 꽃 좀 바치러 가자. 두 노인은 팔짱을 끼고 추모비로 향했어요. 그들의 뒤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어디선가 꾀꼬리의 아름다운 지저김이 들려왔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그곳을 사랑의 언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만에 이루어진 진실과 화해의 기적을 기억하며 말이에요. 젊은 연인들이 그곳을 찾아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곤 했고 나이든 부부들은 그곳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씩이지만 사람들은 멀리 산등성이에서 하얀 구렁이가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복례와 순자는 매일 아침 함께 추모비를 찾아 꽃을 갈아주고 청소를 했어요. 두 노인의 우정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원수였던 두 사람이 진실을 알고 나서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된 것이었거든요. 어느 날 서울에서 순자의 아들 성호가 가족들과 함께 내려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가 이렇게 밝고 평온해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성호는 추모공원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동받았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성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너희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순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추모비 앞에서 조용한 제사를 지냈어요. 복례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두 집안이 하나가 되어 서윤과 대수의 영혼을 기리는 자리였어요. 제사가 끝난 후 모든 사람들이 잠시 조용히 명상에 잠겼어요. 그때 어디선가 꾀꼬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아름다고 평화로운 소리였어요. 마치 서윤과 대수가 감사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꾀꼬리 소리예요. 순자의 손녀가 기쁘게 외쳤어요. 그래, 서윤이와 대수 아저씨가 우리에게 인사하는 거란다. 복례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해가 저물어가고 하늘에는 첫 별이 떠올랐습니다. 추모공원에는 고요한 평화가 흘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따뜻한 감동이 머물렀어요. 복례와 순자는 이제 매일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50년간의 원한이 진실과 이해를 통해 가장 깊은 우정으로 바뀐 것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용서와 화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작은 추모공원에는 사랑과 평화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흰 구렁이는 때때로 나타나 그곳을 지키고 있다고 해요. 진정한 사랑의 수호신으로서 말이에요. 그리고 꾀꼬리들도 여전히 그곳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서윤과 대수의 영원한 사랑을 증명하고 있습니다.